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강제 동원 해법을 놓고서 여야 충돌은 오늘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개입 논란은 커지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 계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노사 합의로 현재 주당 52시간 근무를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고 추가 근무 시간은 휴가로 보상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입니다.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개편 배경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해법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 마감됩니다. 높은 투표율 속에 후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기현 후보 홍보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 가까이 줄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학생 한 명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지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전략 무기 시험에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보다 25%나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 신구 경영자들과 손잡은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의 SM 경영권 재차전이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앞에서는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이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참석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정부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 역시 일제의 소가 끌려갔는데 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를 해야 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징용 피해 할머니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피해자분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뭡니까? 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안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수신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일본 측의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만약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고집하면 또 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채권 소멸 절차, 즉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피해자가 이번 정부안에 동의할지를 두고 갈등과 반발이 반복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합당한 배상을 위해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과거부터 배상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는데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천여 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의 9.7%인 92억 원, 2007년에도 특별법으로 7만 8천여 명의 6,500억 원을 정부 재정에서 배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교류 현황을 들면서 우리 국민의 방일과 일본 국민의 방한 모두 수백만 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교역과 투자 규모도 언급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정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징용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애초 이달 말에 추진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일본의 지방선거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은 예전부터 점쳐졌는데 강제징용 문제 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일정 조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한일 회담에 이어 다음 달 말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미국으로 출국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 형식,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우리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한미일 간 연쇄 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 삼각 공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방부는 한일, 한미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에 국방 분야 현안 해소 전망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미해결 사안인 초계기 갈등에 관해서는 초계기 관련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은 오늘 아침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분석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현안 논의가 더 활발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의 반응 일단 긍정적이라고요. 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일제히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악화한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전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큰 전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설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 윤 대통령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이 정치적 매듭을 지었다며 일본 정부는 사과를 계승한다는 방식으로 호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도 일면에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소개하면서 사설을 통해 대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주문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도 한국 측이 보여준 수출 관리 개선책에 따라 원상 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배경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안보 환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필요한 만큼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강제동원 해결이 먼저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적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4월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번 해결안 발표를 성과로서 미국,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대회에 호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 앞으로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NHK와 교도통신들은 이번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당국이 오는 16일과 17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대화를 진전시키고 북한과의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 등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과거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던 적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위한 별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불씨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 거라고 환영했고 국무부에서도 역사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일 두 나라의 오랜 갈등이 풀릴지 주목하면서 미국의 화해 압박을 이번 배상안 발표의 배경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주요 현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역사적인 발표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세 나라 관계 증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25차례나 개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한일 정상이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bold vision. They have demonstrated courageous leadership by taking this step
forward.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답할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해법으로 오랜 갈등을 겪은 한일 관계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간 분쟁 해소를 압박해왔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일 두 나라가 화해한다면 중국,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맹국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배상안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한국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한국 정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이날 저녁 대변인 명의로 짤막한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일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정치권 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의 온도차가 큰 상황인데 지금 각각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국내 재단이 우리 기업 기부금을 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라디오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처리 못한 폭탄 같은 문제를 윤 대통령이 처리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 차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피해국 한국이 가해국 일본에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야권은 시국선언에 이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의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종 투표율 얼마나 나올까요? 네, 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5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심입니다. 결과는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데 당대표 후보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가 이뤄집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전당대회 막판 이슈로 떠오른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 후보 홍보 의혹을 두고 오늘까지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을 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셨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 오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와 함께 김 후보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도 해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비명계와 이젠 동정론이 더 많이 일고 있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는 친명계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과 만찬 약속을 잡는 등 소통 강화를 내걸고 갈등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김 여사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가운데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 가까이 줄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덮쳤던 악재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0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7월엔 1,300원을 넘어섰고 9월엔 1,400원의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역시 환율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2,661달러로 1년 전보다 7.7%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뒤 2021년엔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원화 기준으론 1년 전보다 4.3% 늘었지만 환율 급등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례적인 수준의 환율 급등이 올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물가 등 다른 경제 상황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물가 상승이 한 2.0% 내외로 이제 지속된다고 보면 4만 달러 달성이 거리 멀지 않는 시기에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2.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감소했고 수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예 채용을 중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절반 이상인 54.8%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15%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배 늘었습니다.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삶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혼 청년 가운데 24.7%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한 청년도 36.7%에 달했습니다. 취업자 비율은 67.4%였고 월 소득은 세전 252만 원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만 박혀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도 2.4%나 됐습니다. 서울시가 경력이 단절된 30, 40대 여성 2,500명에게 구직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경제활동 경력이 있는 30, 40대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해서 3040 여성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는 먼저 서울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30세에서 49세 미취업, 미창업 여성 2,500명에게 구직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급합니다.
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케 하는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죠. 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일주일에서 길게는 연 단위로까지 확대를 하면서 근로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개편안의 내용대로면 근로자는 앞으로 업무량이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쉴 때도 몰아서 더 쉴 수 있지만 재계와 노동계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개편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지금 근로시간 체계와 정부가 내놓은 체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좋습니다.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은요. 우리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이제 주당 40시간이고요. 네. 이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서 12시간 이제 추가 연장 근로가 됩니다. 아, 연장 근무는 현재 12시간만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주당 52시간, 주당 52시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부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의 개념은 연장 근로의 그 구간이 네. 주당 12시간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가 않다. 아. 이 주당으로 끊는 연장을 좀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자. 그러면서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월로, 분기로, 반기로, 연으로, 즉 한 달에 몰아서 혹은 한 분기에 몰아서 한 해에 몰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기에서 약간 좀 이제 막 계산도 돌리신 헷갈립니다. 분들은 예. 여기서부터 틀렸네라고 하시는 게 일단 월 같은 경우가 52시간이잖아요. 네. 저건 네.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 12시간 주당 곱하기 4.3주를 넣어서 앞서 그 표에 보면은 지금 월 52시간이에요. 아. 예.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분기를 보면 저 144시 아니 안 나와요. 아무리 네. 계산해도. 예. 이것은 분기를 몰아서 한 대신에 전체 연장 근로 할 수 있는 총량의 90%까지만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줄인 거죠. 네. 그리고 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입니다. 예. 원래 저 주당 12시간을 연으로 다 몰아서 하게 되면 625시간인데 예. 저긴 70%만 적용해서 네. 404시간까지 몰아서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당으로만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52시간까지 가능한데 개편안에 따르면 64시간 그리고 최대는 69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근로자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64시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면 그 일주일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그렇습니다.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예. 거예요? 근데 딱 저렇게 되면 이제 몰아서 특히 연간 단위로 몰아서 404시간 한 해에 몰아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정부의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아, 몰아서 하고 분기로 몰아서 하고 연으로 몰아서 하던 주당 64시간, 주당 69시간 두 개의 최대 한도를 정했는데요. 먼저 주당 69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69시간이 가능해라고 했는데요. 예. 일단은 계산으로 보면 가능은 합니다. 11시간 휴식도 가능한 게 우리가 전체가 24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앞서 말한 연속 시간 11시간을 빼고요. 예. 우리는 현재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되거든요. 네. 요거까지도 빼게 되면 11시간 30분을 하루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토요일까지로 잡으면 6일. 그래서 69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지만 이걸 주당 69시간을 연속 2주, 3주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물론 그 회사가 노사 합의로 뭐 반기로 연장할지 연간으로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당 64시간 여기에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특히 주당 64시간은 현재 산업재해 관련법 산재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64시간이요? 예, 주당 64시간 이상은 과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당 64시간 정도가 이제 최대치로 갈 텐데 예. 여기서부터도 지금 이제 노동계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 가령 만약에 연 단위로 그 회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몰아쉬기를 노사가 합의가 된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4개월을 주당 64시간을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럼 이건 정말 혹독한 4개월이죠.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2개월 이상을 아예 그냥 싹 쉰다고 할지언정 그 4개월 연속 64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혹독한 노동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 단위로 계획을 하면 넉 달 동안
그렇게 주 24시간에 일하고 네. 2달 반은 쉬고. 그렇죠. 네, 그럴 예.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예. 현실성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논란이 나오는 자, 거죠. 그러면 이 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이거 누가 환영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몰아서 일하는 거. 왜 이 개편안을 들고 나왔느냐?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중소기업에서 업무가 이렇게 연 단위로 있지 않다. 한창 피크에 올릴 때 일감이 몰리고 쉬고 몰리고 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로 끊는 것들을 좀 완화해 달라라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네. 또 이제 세대별로 보면 이게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노조가 약하다든가 영세 사업장은 지금 연차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반면에 뭐 어느 정도 턱턱 좀 나 쉴래요 하면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종 혹은 그런 뭐 세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쪽들은 내가 한 달 반 두 달 일하고 나머지 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는 또 근로자들이 여기에 나름 또 이제 같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태세가 그러면 그렇군요. 이 개편안에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정말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당 52시간 하면서 연차를 무조건 써라 하지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차 소진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는 못 쓰고 있고요. 이것도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하다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겠지만 실제로 연차 반 이상을 날리는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식. 과연 이 컨셉트를 법으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란 말씀이신데 그럼 현실성 있게 대책을 내놔야죠.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제 조직 문화, 우리의 근로 문화를 바꿔야 되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책으로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해서 연장 근로 1시간을 하면 쉬는 쪽은 1.5시간 쉬게 한다든가 임금을 1.5시간에 따른 것들을 주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대안을 현재 내놓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큰 호응을 얻으려면 여기에 비율을 좀 더 올리는 거죠. 1시간 연장 근로에 뭐 임금은 2시간에 준한다라든가 휴식을 휴가도 뭐 1.8, 2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좀 더 강력한 베네핏이 이게 노사 합의 사항 아닙니까? 노사가 합의를 반드시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약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사실 이렇게 하자라고 사업주가 그렇게 밀어붙이면 또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요. 이제 노조가 강한 곳들은 아마 이 개편안이 나와도 그냥 거의 합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기존에 아마 주당 52시간이 갈 텐데 영세 사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회사가 한 반기별로 이제 혹은 뭐 연간별로 이제 이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노사로 그렇게 해서 이제 2달 정도를 뭐 혹은 한 달을 했다고 칠게요. 한 달을 주당 64시간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한 달은 3주 이상을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이 팀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물건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 달 주당 64시간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 팀 중에 한 2명이 나는 한 2주간 쉴게요라고 했을 때 과연 쉴 수 있는 문화였을까? 그렇다면 정부가 이 쉼, 몰아서 일하는 건 가능한데 몰아서 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강력한 뭐 대책이 여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했었으면 더 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객관적인 것도 정부의 말이 그 전체 노동 총량도 이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몰아 일하기를 하게 될 경우 이게 반기 연간으로 갈 경우 80% 뭐 70%를 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화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주 64시간, 뭐 69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 그 첫 번째 주에 29시간을 일했고 둘째 주에 23시간 일하면 이제 52시간 다 채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는 초과 근무를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40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몰아 쉬는 거는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휴가를 차곡차곡 뭐 쐬어서 가라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목에서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법 개정 사항이라면서요. 그래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죠. 민주당은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운을 좀 던진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아마 뭐 내년 총선 이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는 이렇게 좀 한번 운을 던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반응도 정부로서 이게 이제 정부 아니니까요. 네네. 보려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 비해서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요. 2021년 말로 봤더니 우리가 연간 1915시간을 일하고요. 네. OECD 중에 가장 일 많이 한다, 일 많이 한다 했는데 이젠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2위에서 이제 5위 정도로 그나마 좀 이제 덜 일하는, 그래도 일 많이 하는 나라 탑5에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이게 좀 순위가 5위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5위입니다. 예. 그래도 일 많이 하는 나라이고요. 예. 앞서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 뭐냐면 이제 주당으로 끊는 그런 나라는 없다. 노동 연장 시간을. 이건 정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당으로 안 끊고 한 6개월을 보더라도 딱 보다가 뭐 평균 44시간 이상 일했다. 그러면 이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거기는 일하는 자체가 적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주당으로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유럽은 주당으로 안 끊는다. 그렇죠. 주당으로 안 끊죠. 그러나 거기는 일 자체가 적은 거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노동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주 4일째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 달씩 쉬는 문화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 220시간 내에서 뭐 연장 근로를 조정한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는 일 자체가 벌써 뭐 적은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실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쉬기 부분. 유럽은 몰아쉬기가 근로자도 몰아쉬기를 인정하지만 사업자도 몰아쉬기를 같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뭐 여름 휴가를 한 달 반, 2달 가는 것도 인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아 일하고 몰아 쉬기가 가능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 조직 문화의 현실은 연차 쓰기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MZ들은 연차 쓰는데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느끼는데 부담 느낍니다. 네, 거기에 일주일을 비운다, 2주일을 쉰다.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거에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죠. 그 문화적인 부분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그 근로자들 건강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미비점들 정부가 보완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몰아 일하고 몰아 쉬기가 이게 과연 우리 삶을 높이는 거냐? 당장에 뭐 이런 직장인들 카페에 가보니까 몰아 쉴 때 몰아 쉬는 게 아니라 몰아서 병원 가는 게 될 거다. 왜냐면 64시간 뭐 주당 2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몸이 다 아픈데 무슨 쉬냐? 병원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 환경이라는 부분들, 근로 시간에 대한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가야 비로소 이제 이 법이 또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에 이제 정부는 이것이 뭐 주 4일제 초석 또 장기 휴가를 가게 되는 뭐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직 문화의 뭐 생리 이런 것부터 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정부의 주 50시간 제도 개편안 지금 발표가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미비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근로자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동당국이 지난달 한국 중부발전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해양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 중부발전 보령사업장과 한진 보령물류센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50대 근로자가 하역기 위에서
석탄 찌꺼기인 낙탄 청소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30살 새내기 소방관이 불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둘 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 뜨거운 화염에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앙상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반쯤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집안에 중요한 거 가지러 꺼내러 가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불타는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 말에 소방대원은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방관 2명 모두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불길이 잡힌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올해로 30살. 지난해 5월 임용돼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성실했고 신임 교육 때도 상위 10%에 들 정도로 유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를 도지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새벽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 없이 예우해야 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고 이성림 경사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세계 순직 경찰의 날을 맞아 인터폴이 고 이성림 경사의 유족에게 발급한 순직 경찰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29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여러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YTN과 단독으로 취임 이후 첫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고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소통관. 4.19와 부마항쟁, 5.18 등 민주화운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김광동 위원장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애국과 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김 위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19에 대해선 민주주의 혁명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건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즉 산업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고파서 오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4.19 단체들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번영체제를 만드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민주체제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4.19 참가자들부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재판에서 헬기 사격 존재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에서는 5.18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던데. 법원 판결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 북한 개입설에 대해선 북한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을 시도했던 만큼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위안부 존재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재봉 진실화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의견 표명을 놓고 손가락질해선 안 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전 판세를 뒤집기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카카오의 전격적 맞대응에 따라 인수전이 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이달 말 SM의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SM 지분 9.05%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SM 주식을 공개 매수해 지분 최대 35%를 확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절반씩 나눠 오는 26일까지 SM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총 833만 3천여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이 지난달 28일부터 장내에서 사들인 지분 4.91%에 공개 매수 지분 35%를 더해 총 39.91%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성공한다면 현재 20%에 못 미치는 하이브 측 지분을 훌쩍 넘어 SM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입장문에서 SM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견지한 SM과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라고 공개 매수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하이브가 제시했던 주당 12만 원보다 25%는 높지만 카카오의 자금력은 탄탄한 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에서 1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이 가운데 약 9천억 원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변수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지와 하이브의 맞대응 여부입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 카카오도 목표 지분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이브는 추가 자본 조달을 위해 국제투자기관과 접촉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 인수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31일 SM 정기 주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 등 기관 투자가와 60% 넘는 소액 주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SNS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마약 혐의로 14살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은 그제 저녁 8시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로 산 필로폰을 서울 전농동에 있는 집으로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쓰러져 있던 A양을 발견한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 내부 IP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여성 환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사당국에 지명수배된 걸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온화함을 넘어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릉의 기온이 무려 23.5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도 18도를 넘어서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무척 커지겠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1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북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도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강제 동원 해법을 놓고서 여야 충돌 오늘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여당 전당대회,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개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